향모를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땅에 직접 묻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식물은 세월과 세대를 가로질러 손에서 대지로 전해진다. 향모는 볕이 잘 들고 물이 풍부한 초원을 좋아하며 풀숲 사이 빈 땅에서 무성하게 자란다. 저자 로빈 윌 키머러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식물 생태학자입니다. 저자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의 이야기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서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부서진 관계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하는 자리에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대학교에서 생태학을 가르치던 저자는 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를 내줍니다.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의 부정적인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인간과 자연의 이로운 관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한다면 황폐해진 대지를 치유하는 첫 발을 내딛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이야기 속에는 원주민들의 토착 지식과 과학이 교차하며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어진 원주민들의 지혜와 과학을 연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대지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식과 상상력을 모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장 향모 심기 중 딸기의 선물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본인을 딸기가 키운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마을에서 자라던 야생 딸기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감각과 세상 속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연과 선물 관계를 맺으며 만들어진 저자의 세계관이 가장 잘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항, 케이블카, 핵발전소 등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딸기의 선물. 어떤 면에서 나는 딸기가 키웠다. 아니, 딸기 밭이라고 해야 하나? 단풍나무, 솔송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미역쥐, 참쥐, 제비꽃, 뉴욕 교회의 이끼가 나를 키우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게 세상에 대한 감각을, 세상 속에 나의 자리를 선사한 것은 여름내 아침마다 이슬 맺힌 잎 아래 열린 야생 딸기였다. 우리 집 뒤쪽에는 돌벽으로 구획된 옛 건초밭이 있었는데 경작하지 않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숲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통학버스가 털털거리며 언덕 위로 올라가면 나는 빨간색 격자무늬 책가방을 내던지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엄마가 심부름거리를 생각해내기 전에 개울을 폴짝폴짝 건너 미역쥐 사이를 헤매고 다녔다. 우리 머릿속 지도에는 애들에게 필요한 지형이 모두 들어있었다. 온나무 아래의 요새, 돌무더기 강, 가지가 하도 일정하게 뻗어 있어 사다리처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소나무, 그리고 딸기밭까지. 작은 야생 장미처럼 가운데가 노란 꽃잎들이 5월 와비그와니 기지스, 즉 꽃의 날에 수천 평의 곱슬곱슬한 풀밭에 점점이 박혀 있었다. 우리는 꽃잎을 유심히 살폈다. 개구리를 잡으러 가는 길에 세 겹 잎을 들쳐 진도를 점검했다. 마침내 꽃잎이 떨어지면 작은 초록색 돌기가 그 자리에서 돋아나서 날이 길고 따뜻해지면 작은 흰색 열매로 부풀었다. 맛은 시었지만 진짜 배기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서 입에 넣곤 했다. 딸기가 익으면 모양보다 냄새로 먼저 알 수 있다. 딸기 향은 축축한 땅 위에서 햇볕 냄새와 섞인다. 6월 끝자락 마지막 등교일이었다. 자유를 얻는 날이자 오데미니 기지스, 즉 딸기의 달이었다. 나는 좋아하는 장소에 엎드려 딸기가 잎 밑에서 점점 커지고 달콤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그만 야생 딸기는 고작 빗방울만 하며 잎 모자 아래로 씨앗이 쏙쏙 박혀 있다. 나는 그 시점에 가장 빨간 것만 딸 수 있었다. 분홍색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었다. 딸기의 달을 50번 겪은 지금도 야생 딸기밭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낀다. 온통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감싼 뜻밖의 선물이 베푸는 너그러움과 다정함에 겸손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다. 정말이야? 나를 위해서? 내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50년이 지났는데도 딸기의 너그러움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가끔은 바보 같은 질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답은 간단하니까 먹어. 선물이 발치에 한가득 뿌려져 있는 세상이라는 나의 세계관을 처음 빚어낸 것은 딸기였다. 선물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짜로 온다. 내가 손짓하지 않았는데도 내게로 온다. 선물은 보상이 아니다. 우리는 선물을 제 힘으로 얻을 수 없으며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선물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런데도 선물은 내게 찾아온다.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뜨고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다. 선물은 겸손과 신비의 영역에 우연한 선행으로서 존재한다. 우리는 선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당시에 나는 세상을 선물 경제로 경험했다. 재화와 용역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게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들판과 멀리 떨어진 곳을 지배하던 임금 경제 아래에서 우리 부모님이 생계비를 벌려고 얼마나 분투했는지는 다행히도 몰랐다. 우리 가족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은 거의 언제나 손수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선물의 정이라고, 선물은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무언가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성탄절 선물을 만들었다. 낡은 클로락스 병으로 돼지 저금통을, 부서진 빨래 집게로 냄비 받침을, 안 쓰는 양말로 꼭두가시 인형을 만들었다. 우리 엄마는 가게에서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물 만들기는 내게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었다. 돼지가 주는 선물 또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은 특별한 관계를 확립한다. 이것은 주고받고 보답하는 일종의 의무다. 들판은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아빠에게 주었다. 우리는 딸기에게 보답하려고 노력했다. 딸기철이 지나면 딸기는 빨갛고 가느다란 덩굴을 뻗어 번식한다. 뿌리 내릴 좋은 장소를 찾아 딸기 덩굴이 땅 위를 기어다니는 광경에 매혹된 나는 덩굴이 닿는 곳에 자포를 뽑아 작은 맨땅을 만들어 주었다. 덩굴에서는 어김없이 작고 귀여운 뿌리가 돋아났으며 계절의 끝 무렵에는 더 많은 줄기가 생겨났다. 이듬해 딸기의 달에 꽃을 피울 채비가 끝났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딸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딸기는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 사이에 열린 지속적 관계를 베풀었으므로. 주변 농부들은 딸기를 많이 재배했으며 아이들을 고용하여 딸기를 뽑는 일을 시킬 때도 많았다. 나는 형제 자매들과 자전거를 타고 멀리 크랜들 농장까지 가서 딸기 따는 일로 용돈을 벌었다. 한 대당 20센트를 받았다. 하지만 크랜들 아주머니는 우리를 깐깐하게 감시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딸기밭 가에 서서 딸기 따는 법을 지시하고 하나도 으깨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규칙은 또 있었다.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 딸기는 내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라고. 내 녀석들이 내 딸기를 먹는 꼴은 못 본다. 나는 그 차이를 알았다. 우리 집 뒤에 들판에 있는 딸기는 딸기 자신의 소유였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길가에 가판대를 놓고 딸기를 한 대당 1달러 20센트에 팔았다. 우리는 경제학 공부를 단단히 했다. 딸기를 자전거 바구니에 싣고 집에 가져가려면 임금의 대부분을 써야 했다. 물론 우리 야생 딸기보다 10배는 컸지만 맛은 그만 못했다. 그 농장 딸기를 아빠 쇼트케이크에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선물로 받느냐, 상품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 대상의 성질이 바뀐다니 우습다. 내가 가게에서 사는 빨간색, 회색 줄무늬가 있는 모직 양말 한 켤레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양털을 만든 양과 뜨개틀로 양말을 짠 직공에게 고마울 것도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게는 상품으로서의, 사유재산으로서의 이 양말에 대해 본질적 의무가 전혀 없다. 점원과 고마워요라는 예의 바른 인사를 주고받는 것 말고는 어떤 유대관계도 없다. 나는 대가를 지불했으며 우리 호혜성은 내가 돈을 건네는 순간 종결되었다. 교환은 동등함이 확립되면 종료되는데 이것이 등가 교환이다. 그러면 물건은 내 소유가 된다. 누구도 백화점에 감사 편지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빨간색과 회색 줄무늬가 있는 바로 그 양말을 우리 할머니가 떠서 내게 선물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선물은 진행형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나는 감사 편지를 쓸 것이다. 양말을 소중히 간직할 테고 양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머니가 오실 때면 그 양말을 신을 것이다. 할머니 생신이 되면 틀림없이 답례로 나도 선물을 할 것이다. 학자이자 작가 루이스 하이드가 말한다. 선물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유대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선물과 상품 교환의 결정적 차이다. 이것이 선물의 본질이다. 선물은 이동하며 그때마다 가치가 커진다. 들판은 우리에게 딸기를 선물로 주었고 우리는 아빠에게 선물로 주었다. 많이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 사유재산 개념에 물든 사회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사람을 나눔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사유재산의 정의이니 말이다. 이를테면 땅의 무단 출입을 금지하는 관습은 재산 경제에서는 예상되고 용인되지만 땅을 모두의 선물로 보는 경제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유재산 경제의 관점에서 선물이 공짜인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료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물 경제에서 선물은 공짜가 아니다. 선물의 본질은 관계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선물 경제의 바탕에 놓인 화폐는 호혜성이다. 서구적 사유에서는 사유지를 권리로 이해하지만 선물 경제에서는 재산의 책임이 결부된다. 내 말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간과 딸기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세상을 선물로 보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딸기와 인간 둘 다 변화한다. 이렇게 발달한 감사와 호혜성의 관계는 식물과 동물 둘 다의 진화적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 자연을 존중과 호혜성으로 대하는 종과 문화의 유전자는 자연을 파괴하는 문화보다 더 큰 확률로 후대에게 전달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적응적 결과를 낳는다. 루이스 하이드는 선물 경제를 두루 연구했다. 그는 대상이 계속해서 풍요로운 것은 우리가 선물로 대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자연과의 선물 관계는 자연의 증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적 주고받기다. 우리는 자연을 우리가 착취해도 좋은 이방인이나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로 대한다. 선물 교환은 선호되는 교환 형태다. 자연의 증식 과정을 조화시키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교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이 땅에 직접적으로 매여 있던 오래전에는 세상을 선물로 이해하기가 수월했다. 가을이 오면 우리 여기 있어라고 울어대는 기러기 떼가 하늘을 덮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러기들이 하늘 여인을 구하러 온 창조 이야기가 떠오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겨울이 머지않았다. 기러기들은 습지를 음식으로 채운다. 기러기는 선물이며 사람들은 감사와 존경심을 품고서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음식이 하늘의 부리에서 오지 않는다면, 따스한 깃털을 손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생명을 나 자신의 소유라고 여긴다면, 감사의 보답이 없다면 식량은 만족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배는 채워도 영혼은 여전히 굶주릴지도 모른다. 미끌미끌한 비닐로 싼 스티로폼 접시에 평생 비좁은 우리에서 살아야 했던 동물의 사체가 담겨 나온다면 무언가가 부서진다. 그것은 생명의 선물이 아니다. 도둑질이다.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 대지를 다시금 선물로 이해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금 성스럽게 하는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수렵 채집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시장 경제에서도 마치 생명의 세계가 선물인 것처럼 행동할 순 없을까? 중요한 사실은 딸기가 딸기 자신에게만 속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교환 관계는 우리가 그들을 공통의 선물로 나눌 것인가, 사적 상품으로 팔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 선택에 많은 것이 달렸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은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 다른 사회 구조를 생각해냈다. 곳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시장 경제의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졌으며 인간에게는 불평등을, 자연에게는 참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복원할 자유가 있다. 이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가 의존하는 생명의 체계를 지탱한다. 이 이야기 중 하나는 세상의 풍요와 너그러움에 감사하고 감탄하며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이 이야기 중 하나는 받은 선물을 똑같이 베풀라고 세상과의 관계를 찬미하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온 세상이 상품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가난해지겠는가. 온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해지겠는가. 어릴 적 들판에서 딸기가 익길 기다리면서 아직 익지 않아 하얗고 신 딸기를 먹곤 했다. 배고파서 그랬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참지 못해서였다. 근시안적인 탐욕이 어떤 장기적 결과를 낳는지 알면서도 먹어치우고 말았다. 다행히도 이 마래의 딸기처럼 내 자제력이 커지고 발달하면서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들판에 누워 구름이 떠가는 모습을 보며 이따금 몸을 굴려 딸기를 살펴본 기억이 난다. 어릴 적에는 변화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줄 알았다. 나이를 먹은 지금은 변화가 느린 과정임을 안다. 상품 경제는 400년간 이곳 거북섬에서 흰 딸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입안의 신맛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갈망이, 선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냄새로 알 수 있다.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익어가는 딸기의 향기처럼.